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정리 그리고 단원별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 가까운 그런 수업 문제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다음 중 사이시옷 규정에 어긋나는 거. 자, 사이시옷 규정 밑줄 치고, 우리 사이시옷 규정이란 즉 사이시옷 규정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거죠? 즉 합성명사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혹은 니은이 첨가될 때 앞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모음 뒤에서 된소리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단 반드시 즉 그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합성명사에서 그 중 하나는 고유명사예요. 즉 고유어여야 하는 것이고, 둘 다 한자어일 때는 고유어가 하나 이상은 즉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1번의 새빵은요. 자, 이 경우는 처음부터 또 한자어가 등장해서 그런데, 자, 새라는 글자와 방이라는 글자, 즉 명사, 합성명사는 합성명사인데 이게 발음하면 새빵 하고 된소리가 나죠? 그러면 합성명사고 된소리가 났고 모음 뒤인데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고유어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한자어니까 본래는 시옷을 표기할 수 없는데 이 새빵은 예외야. 예외. 우리 이렇게 예외로 사이시옷을 쓰는 것 6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새빵 말고 또 뭐 있죠? 즉 숫자, 그리고 횟수, 그리고 곡간, 착간, 그리고 택간. 자, 이렇게 6개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예외는 둘 다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니까 요건 암기를 해둬야 되고요. 자, 2번 미숫가루 그랬습니다. 즉 미수와 가루의 결합이고 발음은 미숫가루, 된소리가 났고 따라서 시옷을 쓰죠. 다음 횟집의 경우 회는 한자어인데 집이 우리말이니까 횟집, 된소리가 났고 사이시옷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하면요, 전세라는 글자도 전세도 한자어고 그리고 가격을 말하는 그 가격도 한자어야. 그러니까 둘 다 한자어라면 비록 전세가하고 된소리가 나고 합성명사를 할지라도 또 모음 뒤에서 즉 끝났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하는데 둘 다 한자어고 따라서 이 6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옷을 붙일 수가 없다. 따라서 전세가, 뭐 또 우리 시가가 얼마냐, 시가, 그죠? 뭐 대가를 치르다, 대가,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해요. 시가, 대가 이런 말들 반드시 시옷 받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됐죠? 다음 2번 문제. 기억의 함축적 의미를 일반화한 진술로 적절한 것. 즉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일반화하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미디어와 메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일반화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결국 미디어라는 것은 뭐예요? 형식이고 메시지라는 것은 그 형식에 담기는 내용물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형식이 곧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본문에도 바로 뒤에, 즉 의사소통에 어떤 수단을 쓰느냐가 의사소통의 내용을 크게 좌우한다 하고 그 말에 대한 또 즉 상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즉 형식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이 맥루안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자,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택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곳에 담길 메시지 역시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트위터 있죠, 트위터. 우리 트위터라는 것은 글자 수에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40자인가요? 그죠? 글자 수에 제약이 있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송하려면 그 40자의 글자 속에 자기 내용을 담아야 하니까 가급적 간결해지겠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부족하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니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트위터상에 어떤 표현을 써서 앞뒤 없이 즉 어떤 표현을 써서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적 문제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따라서 2번에서는 형식의 내용을 좌우한다. 1번이 답이고요. 본문 잠깐 봅니다. 우리는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맥루안의 유명한 말을 기억한다. 즉 이렇게 접속어 즉은 항상 상수라는 앞의 말에 대한 상수라는 역할을 하죠. 의사소통에 어떤 수단을 쓰느냐가 의사소통의 내용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구체화해 보면 의사 전달의 수단이 의사의 내용을 각색하고 그 의사의 내용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 환경을 각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행동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각색된다는 생각이 이르게 된다. 이 말은 곧 스마트폰을 쓰던 세대와 그냥 피처폰을 쓰던 세대는 분명히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이거죠. 과거에는 뭐 기껏 문자만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주로 사진을 전송하고 워낙 간편해졌으니까요. 이와 같이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있었어도 예전에 문자로만 뭔가를 전달할 때는 말로써 다 상황을 묘사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진을 탁 찍어서 그죠? 즉 이렇게 전송하다 보니까 언어 표현력은 좀 떨어지고 반면에 그 미디어에 대한 감각적 능력은 또 발달하고 이런 또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1번, 3번.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본문에 아무 곳이나 뭐 빈칸을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 빈칸으로 출제하는 문제는 대개 뭐예요? 중심 문장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의 중심 문장, 곧 주제가 뭐냐, 그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이 빈칸을 통해서 출제가 되죠. 자, 본문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득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자, 생득적 밑줄 치고 생득적이다라는 뭐예요?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게 된 후에 그 욕망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다. 정신분석학에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쾌락 원칙이라 부르고 그것을 규제하는 법규들은 현실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곧 쾌락 원칙과 자신의 욕망을 쾌락 원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를 현실 원칙이라 한다. 그래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그 낱말의 뜻을 먼저 들었습니다.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에 의해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사회는 성립될 수 없다. 그 현실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윤리에 위배되는 일을 금하는 갖가지 금기다. 그 금기 때문에 욕망은 억압되고 억압된 욕망은 원래의 욕망을 변형시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 여기까지는 결국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에 의해 규제되다 보니까 욕망은 억압된다는 얘기죠. 욕망은 억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원초적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자, 요 빈칸 앞까지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죠. 근데 빈칸 뒤에 이야기는 하고 이야기가 중심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욕망에 즉 자기 욕망을 사람들은 확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에는 결국 이야기와 욕망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줘야겠고 따라서 이야기는 욕망을 변형시켜 드러낸다. 그래야 사람들은 이야기에서 바로 그 자기 욕망의 원초적 모습을 감지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는가, 왜 이야기에 솔깃하는가 그 이유를 쓴 거예요. 따라서 이야기는 뭘 드러낸다? 바로 우리의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에 의해 규제받으니까
그 욕망을, 그 억제된 욕망을 다른 형태로 드러내게 되고, 변형된 형태로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 욕망의 일부를 엿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에 논지를 설명하는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글에서 논지라 하면은 그 주지인데, 즉 어떤 문제냐면 바로 제시된 주장과 관계된 예, 즉 어떤 주지, 중심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뭐부터 파악해야죠?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접근을 해야죠. 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에 의하면 흔히 생각하듯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글에서 화제는 언어와 사고죠. 이 글에서 화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언어와 사고는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이제 언어와 사고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부정문으로 객관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심 내용은 그 뒤에 있죠.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고,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워프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밑줄 쳐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한다, 만든다라는 얘기고, 결국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글은 언어, 사고, 형성관을,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한다, 언어, 사고, 형성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형성한다, 언어, 사고, 형성관을 제기하고 있죠. 사피어와 워프의 말에 비추어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 사피어와 워프에 따른다면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어는 사고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예로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죠. 1번. 실제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물줄기지만 개천, 시내, 강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물줄기를 그 말에 따라 구별한다. 즉 원래부터 개천과 시내와 강이 명료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로서 개천, 시내, 강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쓰니까 우리가 그 물줄기를 이렇게 구별하여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언어가 우리 사고를 결정한다, 관계한다, 관계되죠. 2번. 우리가 직계 1세대 위 남자를 아버지라 하고 2세대 위 남자를 할아버지라 하는 것처럼 서구에서도 그런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언어가 다르죠. 서구 사회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바는, 즉 위의 세대는 아버지, 그보다 더 위의 세대는 할아버지라 하는 것이 같다는 얘기인데, 이는 오히려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유사하다는 내용이니까 이 글의 중심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2번. 3번의 현대인은 보통 몇 시간, 몇 분, 몇 초라는 용어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나절, 두어첩, 두어참 등의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므로 두 시대 시간들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시간 개념 역시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나절 두어참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몇 시 몇 분에 보자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쩌면 이 시분초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삶을 좀 여유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요. 우리가 무지개 섞개를 7가지라고 생각하는 건
무지개 현상에 대한 색깔 용어가 7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7가지 색깔을 떠올리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요, 뭐 3가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뭐 또 10가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다음 5번, 6번을 봅니다. 이 관동별곡의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고전문학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걸 학습하면 돼요. 따로 뭐 더 접근할 건 없고 기출문제와 그리고 이와 같은 예상문제에서 공부하면서 접근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걸 접근할 때 복잡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없어도 현대어로만 깔끔하게 옮길 수 있도록 어휘에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꼭 수업 듣고도 여러 차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심대 고쳐올라. 계심대의 장소, 그러니까 계심대라는 장소에, 우리가 이 관동별곡은요 기행가사거든. 기행가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얘기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계심대라는 이 장소에서, 자, 계심대를 고쳐올라 하면 다시 올라가 중앙성을 바라보면서, 즉 계심대에서 중앙성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다음 12,000봉을 역력히 헤아라니, 즉 금강산 12,000봉을 역력히 똑바로 분명하게 헤아리니 봉마다 맺혀있고, 즉 그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그 끝마다 서린 기운, 밑줄 칠까요?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즉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고 깨끗하거든 막지나 말지라는 건 서리법으로서 결국 무슨 뜻이야? 매우 맑고, 그 봉우리들이 매우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자, 자, 이 부분, 이렇게 산봉우리가 몹시 맑고 깨끗한 장면을 보고서도 그걸 보고 그와 같은 인재를 등용하고 싶다는 인재 등용의 포부를 드러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항상 즉 유교적 자신의 본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즐기는 건 조선 후기에 사대부들이 보여주는 특징이고,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항상 유교적 이념을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강호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호가도의 그런 세계관을 드러내고 인재 등용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처세도 하도하시아, 즉 형용도 그지없고 처세도 하시아라는 것은 그만큼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 금강산 12,000봉의 즉 산세의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상규실제 자연이 되었마나,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삼기다 하면 만들다, 이 세상이 생겨날 때, 만들어질 때 자연이 되었지만 어제 와서 다시 보니, 즉 유정도 유정하시아, 그 산세의 다양함 그리고 산봉우리의 이런 맑은 모습이 사실은 뭐야? 의미가 있구나라는 얘기죠. 유정도 유정하시아 하는 얘기는 뭐 다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죠. 비로봉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가 그 누구인가. 자, 저 산의 정상에까지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군가. 그러면서
동산 태산이 언하야 녹도동고 라는 구절에서는 바로 그 산새 산봉우리의 그 높은 그 모습을 보고 단지 산새가 다양하고 봉우리가 높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어떤 학문의 경지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곳까지 올라본 사람이 누구인가? 즉 누구야? 동양의 최고의 학자인 공자를 연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산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보니 학문의 경지가 매우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공자를 연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높던가? 비교문이죠. 동산과 태산 중에 어느 것이 높던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 노나라는 왜 등장했냐면 공자의 고향이죠. 즉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했는가? 결국 공자의 그 호연지기에, 즉 노나라를 좁다고 여기는 그 호연지기의 그 태도를 떠올려 본 거죠.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여기서 저 지위할 때 그 경지는 바로 어떤 경지? 공자의 즉 호연지기의 그 경지를. 그래서 여기서 디위가 의미하는 건 바로 공자의 그 호연지기의 마음 자세를 말해요. 바로 그 지위, 그 경지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하겠는가. 따라서 여기서는 조선의 사대부답게 공자의 그런 높은 경지, 학문의 경지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죠.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리고 산의 정상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죠. 5번.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인 주제는 요 지문에서 관동벽에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개심대에서 바라본 풍경이고 또 심정이죠. 기억과 같은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난 거. 결국 인재를 등용하고 싶다는 포부라고 했고, 따라서 이리 좋은 세계 남대대 다 배고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선정, 즉 좋은 정치를 펴고자 하는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죠. 좋은 정치를 펴고자 하는 선정의 포부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는 것은 곧 좋은 정치를 펴고 싶은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자 하면은 결국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데, 임금 곁을 떠나는데 백발도 하도할자, 이 말은 뭐냐면 근심 걱정이 많다 이 말이거든.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하는 얘기는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이런 얘기예요. 결국 나라를 염려하니까 뭘 떠올려? 나라를 염려하니까 좋은 인재를 배출하고 싶은 거지. 따라서 가장 이 저 기운을 흩어내서 인재를 등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따라 답은 2번이죠. 3번 급장류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게이고 그랬어요. 자,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할 때 급장류는 중국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관리고, 그 관리자의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보고 싶다? 이는 곧 마찬가지, 1번과 선택지 1번과 마찬가지로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죠. 4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누굴 말해요? 바로 임금을 가리키고, 즉 임금을 어쩌면 볼 것도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임금에 대한 연군지정을, 임금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연군지정을 드러냈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 6번 니은의 속뜻, 즉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군가라는 얘기는 바로 공자의 이런 높은 학문의 경지를 이 화자가 생각해 봤다는 얘기고, 이는 결국 뭘 말합니까? 즉 높은 인격적 완성을 바라는 심정을 드러냈다. 3번이 적절하겠죠. 따라서 6번의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봅니다.
다음 진술을 글의 서두에 배치하여 현대의 교육 현상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뒤에 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이 글을 서두에 배치하라고 했고, 서두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글에서 무엇을 다룰까 하는 그 논제를, 화제를 제시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기 전에 동물 그 자체를 먼저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사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배우기 전에 먼저 동물을 봤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야? 경험을 먼저 했다는 얘기야. 즉, 먼저 사고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경험을 먼저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동물을 보기도 전에 동물의 이름부터 배운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경험보다는 이론적인 삶에 치우쳤다는 얘기고, 자, 따라서 이 뒤에 올 비판 내용은 뭐가 좋다? 바로 현재의 교육에서는 항상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걸 바라보기보다는 이론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3번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경시되는 현상,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경시되는 현상.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면요. 다음 시의 흐름으로 보아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여름 한낮 비름잎에 꽂힌 땡볕이 이웃마을 돌담이 연시로 있다. 자, 땡볕 밑줄 치고, 우리 이 시는 곧 연상작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땡볕이 곧 연시로 익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쪽 볼 서리에 묻고 깊은 감 자다. 눈 오는 어느 날 깨어나 제사상 아래에 심지 먹으면 종발로 빛난다. 즉 제사상에 올려지는 종발로 빛난다. 결국 이 땡볕이 연시라는 구체적인 과일로 형상화되고 다시 그것은 제사상의 도구로 올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과정, 땡볕, 연시, 종발. 정답 몇 번? 3번이죠. 자, 9번 문제 보면요. 백화점 전단지에서 조사한 외래어인데 외래 표기에 맞는 거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는 재빨리 하나라도 틀리면 답이 아닌 거지. 왜냐면 표기법에 맞는 걸 물었으니까. 자, 1번 디지털이 아니라 뭐야? 디지털. 그럼 이거 제외. 2번 테이프이 아니라 뭐야? 테이프. 그럼 이거 제외. 다음 에어컨이 아니라 뭐야? 에어컨. 그러면 제외. 자, 4번 블라우스, 타월, 카펫.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디지털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맞고요. 렌트가 아니라 렌터카고요. 그리고 카펫 맞고요. 그래서 디지털과 렌터카가 틀렸고, 테이프이 아니라 테이프, 그리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액세서리죠. 그리고 카다로그가 아니라 카탈로그입니다. 2번 다 틀렸네요. 다음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컨, 에어컨디셔너의 준말 에어컨. 스테인레스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그래서 스테인리스 틀렸고, 파일은 맞죠. 그래서 에어컨과 스테인리스가 틀렸고, 블라우스, 타월, 카펫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외래어 표기는요, 외워야 할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죠? 더 신경 쓰지 않고 외워야 할 것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10번 문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